6페이지죠. 고소 취소의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뭐죠? 1번. 고소권이 뭐죠? 소멸합니다. 따라서 2번. 재고소가 뭐죠? 금지가 돼요. 따라서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고, 또 고소 취소를 또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겠죠. 3번. 고소인의 지위도 뭐죠? 상실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신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의 효과 해가지고 A. 만약에 수사 단계라면 수사를 중단해야죠. 그죠? 어떻게 중단합니까?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재판 중이라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죠. 그때는 뭐죠?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번. 주관적 범위는 주관적 불가분성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도 어떻게 고소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전원이 다 처벌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보시면 핵심 판례 같은 시적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객관적 불가분성이죠.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요.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처벌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고소권의 폭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욕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쁜 꿈 꾸는 거죠. 이 자식 날 고소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만나가지고, 야, 너 있잖아. 고소 안 하겠다고 각서 안 왔어.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고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2번 허용 여부에서 결론 보시면 고소권 포기는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고소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쓸데없이 뭐죠? 심판 길 필요는 없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고발입니다. 일단 의의는 뭐예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해달라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고소. 피해자의 대리인이 하는 것도 뭐예요? 고소인데 그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고발이 되는 거죠. 법적 성질인데 이건 뭐예요? 수사 단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 단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수사기관의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뭐는 없는 거예요? 의무는 없는 거죠. 다만 얘는 뭐예요? 아까 했던 거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뭘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되는 소송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발권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죠? 누구라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고발에 제한해가지고 누구는 고발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장인 장모는 뭐 하지 못합니까?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가부장적 의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형법에서도 자식이 부모나 장인 장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하죠. 그죠? 직계존속을 살인했다 그래서 그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감형하는 게 있어요. 영아 살해죄 해가지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식은 부모를 뭐 하지 못해요? 고소도 못하고 아까 그죠? 또 부모를 또 뭐도 못해요? 고발도 못하니까 결국은 당하고 살란 얘기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신체는 부모가 준 거니까 그런가 보죠. 그 다음 9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발의 절차 방식이에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가.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소의 경우에는 누가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을이 하려면 갑을 대리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고발의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대신 가서 해줄게 라고 굳이 대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을이 직접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고발은 뭐가 허용되지 않아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고발은 누구나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을 중단하니까 취소한 후에는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고소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근데 고발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고발을 취소했다 그래서 수사 중단할 필요 없는 거고요. 고발을 취소했다 그래서 재판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하는 거 가능한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반드시 범인을 지적할 필요도 없고요. 범인을 지적한 경우에도 진범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고발하려면 진범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면 고발 안 하겠죠. 그죠? 고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수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고발은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범인으로 지적된 자가 뭐가 아니더라도요. 진범이 아니더라도 일단 상관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이 봤을 때 갑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갑을 상대로 뭘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얘가 범인이 아니라 얘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뭐가요?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요 고발이 법적 효과가 있느냐? 있다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첫 번째 판례 진한 거.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고발이 진범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긍정된다는 말은 고발로서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진범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누가 고발인인지 여부를 정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발한 사람 실제로 고발한 사람이 뭐예요? 고발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영찬인 제가 뭐 하고 싶어요?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고발하면 그 범죄자가 저한테 앙심을 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소장에다는 안영찬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안돌찬 이렇게 적어서 뭐죠? 고소를 했어요. 고발했어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안영찬이 한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름을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고발한 사람이 뭐가 돼요? 고발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즉시 고발 범죄 사건. 뭘 떠올리시면 돼요? 조세범. 세금을 포탈했어요. 세무서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발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으니까 즉시 고발 범죄 사건에 있어서 고발의 조건은 뭐죠? 소송 조건이니까 친고죄에 비슷한 거죠. 따라서 고발이 없다면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재판할 수 없다.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예요. 자, 지금 우리가 조세범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발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고발로 인해서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리냐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근데 불기소 처분 자체가 완전히 무죄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놈이 범죄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래서 기소를 제기하면 패소할 것 같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불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 한 거죠?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세무당국의 고발이 또 필요한가? 그거 뭐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요 판례. 그래서 찌는 거 볼게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서 소극이란 말은 고발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요 조세범의 경우에는 고발이 성격이 무엇과 똑같아요? 고소와 똑같아요. 따라서 고발을 취소하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고발을 취소해야 되겠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뭐죠? 고발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느낌이 오시나요? 조세범과 같은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마치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친고죄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친고죄처럼. 따라서 친고죄처럼 고발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세법상 통고 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도 혈육이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아까 했던 겁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와의 차이점이죠. 고소의 경우에는 A, B, C 세 사람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고 일부 공범자에게만 뭐 할 수는 없어요? 고소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조세범에 관한 고발의 경우에는 일부 범죄자, 일부 공범자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 아까 했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 공소장 변경 문제니까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맨 밑에 고발권자에게 형사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해 가지고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할 건데요. 검사가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제가 피해를 당해가지고 검사에다가 뭐죠? 수사해 주세요라고 뭐죠? 고발을 했거든요.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검사가 수사하다가 말고 어떻게 해요? 불기소한다 처분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재심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때문에 나의 기본권이 뭐가 됐어요? 침해됐다는 의미에서요. 근데 이러한 불기소 처분과 같은 행위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 한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고발을 한 사람은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피해자야, 제가. 피해자인데 만약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저의 기본권이 뭐가 돼요? 침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예요. 그러면 그놈이 처벌 안 받고 불기소 처분 받으면 기분이 좀 더럽긴 하겠지만 저의 기본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침해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헌법소원은 누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하는 것이므로 고발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발이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자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저번 주보다 우리 인원이 좀 줄었죠? 그죠? 저번 주 한 두세 분, 여기 있던 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시고, 여자분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저번 주보다 한 두 분 안 오신 것 같은데. 자, 자수입니다. 자수의 의의는 아시겠죠? 그죠?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뭐죠? 신고하고, 나 좀 처벌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죠? 자수라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법적 성질해가지고 소송법조로 자수는 수사의 단서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자수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또 실체법, 형법에서는 뭐가 돼요? 임의적 감면사유 가지고 형량을 정할 때 자수하게 되면 형량을 뭐 할 수 있어요? 깎아줄 수가 있는 거죠. 3. 절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가 물건 훔쳤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예를 들어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훔쳤단 말이죠. 훔쳐가지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아이 좋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바보 같은 인간 그걸 왜 훔쳤어 막 당장 자수해하고 방방 뜬단 말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이 가서 내 대신 자수해줘.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수는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겠죠. 규제 나와 있는 것처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하는 것도 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상당했고 질병당해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간호사한테 제가 오늘 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수가 될 수가 있겠죠.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쭉 보시되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진한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볼 거예요. 검찰에 자신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수했으면 자수 효과는 뭐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아닌가 봐요 라고 부인하더라도 뭐의 효과는 있는 거예요? 자수 효과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감경할 수 있다는 판례죠. 그래서 판례 경우 결과 부분 보시면 그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뉘우침이 없는 자수라거나 이미 발생한 자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그 누구죠?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누구죠? 그 돌부처. 예? 오승환 그죠? 마카오 가가지고 도박을 했잖아요. 그죠? 걔 참 웃긴 놈이에요. 도박하고 와가지고는 초반에 뭐라 했어요? 억울하다. 난 도박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초반에 난 도박한 적도 없고 억울하고 수사기에는 어떻게 밝혀질 거다 라고 했는데 수사해보니까 뭐예요? 또 밝혀졌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던데 별로 눈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억울한 게 왜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오나 이런 데 가서 도박하는 프로 선수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죠? 그동안 되게 많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좀 유명하고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걸렸다. 그래서 자기가 뭐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마카오를 갔는데 마카오를 가면요. 막 도박을 진짜 하고 싶어져요. 마카오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임의수사. 자, 임의수사에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임의 수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자, 강제 수사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강제. 다시 말하면 동의 없이 하는 수사가 뭐예요? 강제 수사가 되겠죠. 아무튼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가 뭐예요? 임의 수사고요. 넘겨보시면 박스로 임의 수사 예가 나와요. 출석 요구. 가끔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오죠.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누구누구 정치인에게 지금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날 뉴스에서 뭐죠? 그쪽에서 뭐죠? 연기했다. 안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출석 요구는 뭐예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강제로 구인할 건지 안 할 건지 밑에 나와 있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건지 아니면 긴급 체포할 건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무튼 출석 요구는 뭐예요? 임의 수사고 또 참고인 조사도 뭐예요? 임의 수사고 피의자 신문도 뭐예요? 임의 수사죠.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실황조사, 사실조회, 초탁 수사도 다 뭐가 돼요? 임의 수사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영장 등을 통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강제 수사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항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꼭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1번 구별의 필요성 해가지고 복잡하게 빠바바 나와 있지만 뭐 필요 없다는 결론이 있지만 뭐죠? 구별을 해야 된다. 왜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럼 구별할 건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해서 2번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다수의 태도입니다. 이런 건 뭐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 3항 임의 수사의 원칙과 강제 수사의 규제가 나와 있는데 1.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할 때는 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뭐야?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게 되는 거고요. 수사의 원칙은 뭐가 되는 거죠? 임의 수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이해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규제가 나옵니다. 1. 강제 처분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법률로 정하는 주의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인정하는 주의가 뭐죠? 법정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강제처분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만요? 강제처분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수사기관이 멋대로 새로운 강제처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게 뭐죠? 강제처분 법정주의인 거죠. 2번 영장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무엇을 가지고요?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고요. 1번 영장에 성질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법원은요 영장을 발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스스로 권리로 발부하는 게 있고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면 그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발부한다면 그것은 뭐죠? 허가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직권을 발부할 언제나 나오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직권으로 발부한다는 말은 수사기관에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어떻게 해라, 그죠? 명령장의 성질인 거죠.
근데 수사기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영장 주시라는 말은 해도 된다 라는 뭐예요? 허가장으로서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에서 뭐죠? 명령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청구에 의해서 발부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뭐죠? 허가로서의 기능을 허가장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사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관이 어떻게 해요? 5명이 가려고 해요. 근데 영장은 몇 개예요? 1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5장으로 복사해가지고 5장을 나눠 들고 갔어요. 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본만. 다시 말하면 4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시면 3번 비례성의 원칙. 수단과 목적이 뭐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별 중하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강한 수단을 동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되고 필요한 최소 한도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임의 수사의 적법성에 뭐가 나와요? 한계가 나와 있는데 1번 임의 수사의 뭐죠? 내재적 한계. 자, 이런 얘기죠. 방금 본 것처럼 강제 수사는 엄격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된다. 법정주의.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 이렇게 어떻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임의 수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는 임의 수사도 법익 침해가 의외로 뭐죠?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한번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87년도에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쭉 가다가 을지로 한 4가쯤 왔는데 갑자기 책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시청에서 갈아타가지고 종각, 옛날에 종도서죠. 지금 없어졌죠, 그죠? 서점에 내리려고 딱 내렸더니, 아니구나. 을지로 입구에서 내렸고, 내려가 영풍 무고하려고. 을지로 입구에서 딱 내렸더니, 경찰관 3놈이 딱 서 있다가, 신분증을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잠깐 가시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임의동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거부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3명이 흡사해가지고 제가 종로경찰서를 가고, 그 다음에 마포경찰서를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아무튼 한 5군데 다녔나 봐요. 5군데 갔다가 마지막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영장도 없이 그냥 뭐예요? 임의동행의 방식에 의해서 그죠? 조서를 저는 몇 개나 5개나 꾸몄어요. 5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가방 속에 노동법 책이 있었거든요. 노동법 책? 뭐가 있어요? 노동법 교과서가 있었는데 불온서적이다. 불온서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임의 수사의 경우에도 뭐가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받는 거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풀려났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풀려났는데 청량리경찰서에서 추운 겨울이었고요. 저는 그때 우리 패스밖에 없었고 주머니에는 5,000원인가 3,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저희 집이 그때 어디였냐면 봉천동이었거든요. 봉천동까지 걸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첫 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첫 차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임의수사도 뭐죠? 내재적인 뭐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번 현행 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 방법이 그죠?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감정 통역 번역 위촉 그 다음에 4. 공무소 등에서 사실 조회 요 4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임의동행 나오죠. 임의동행도 뭐예요? 임의수사예요. 근데 이거는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수사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수사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다. 1.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종, 통역, 번역의 위촉,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 요 네 가지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임의동행의 문제점입니다. 자, 임의동행의 문제점은 아까도 했지만 뭐 승낙을 얻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 그죠?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을 넘지 못해요? 6시간을 넘지 못하죠? 근데 이것이 임의동행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원하면 집에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뭐 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임의동행인지 여부는 통행의 시간, 장소, 통행의 방법, 통행 거부권 거부 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 조사 방법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뭘요? 퇴거의 자유, 집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유에 대해서 임의동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를 얻어서 임의동행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가고 난 후에 집에 갈 자유가 없었어요. 퇴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위법한 임의동행이고 강제연행이고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동행했더라도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강제연행이고 불법 체포가 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면은 위에서부터 10번째쯤이요. 대법원은 이렇게 나와있죠. 중간에 그죠?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임행 동행 요구 시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 한 명이 따라 감시했어요. 그러면 도망갈까봐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임의동행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감시했고 했다는 진술한 점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끊고 결론.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뭐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미 동행을 할 때 어떻게 동행을 해야 어떻게 데려가야 그것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 방금 읽은 얘기입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거할 수 있어야 돼요. 퇴거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퇴거할 수 있는 뭐가요?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만 임의동행이 뭐예요? 적법한 것이다. 이게 뭐죠? 결론인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가면 안 돼. 그죠? 같이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라는 걸 뭐 해야 돼요? 고지해 줘야 되고요.
또 데려갔다 하더라도 뭐가 보장되고 있어야 돼요? 대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그 임의동이 뭐예요? 적법하고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2번 뭐가 나옵니까? 보호실 유치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가 나오는데 유치는 경찰서에 내어 있는 뭐예요? 유치장을 말합니다. 유치장. 제가 그때 유치장을 갔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느꼈는데 가장 엽기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안 가서 모르겠네. 유치장에 이렇게 있으면 쇠창살이잖아요, 그죠? 쇠창살이 막 딱 내면이 쇠창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뭐죠? 동물은 뭐죠? 원숭이가 된 기분이고 여 옆에 화장실이 변기가 있어요. 변기가 이게 쪼그로 싸기 양변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쪼그로 싸기 뭐죠? 푸세식이야.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응아를 싸면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봐. 만약에 제가 싸는 게 아니라 남이 싸면 그 냄새나 그걸 어떻게 나는 또 봐야 돼, 이렇게. 그 인간 똥 싸고 밑닦는 걸 내가 보고 있어야 돼, 그죠?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걸 뭐죠? 유치장인데 이걸 왜 경찰서에서 만들어 두느냐? 규제 나온 것처럼 영장 대기자나 즉결심판 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보호시설을 우리가 뭐죠? 보호시실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보호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뭘 받지 않습니까? 승낙받지 않고 강제 유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이러한 유치장에다 가두는 것이 적법한가? 1. 강제 유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유치하는 것은 영장을 받아 발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체포 내지 뭐예요? 구속인 거죠. 따라서 강제 유치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죠? 위법한 것이 되고요. 2. 승낙 유치. 승낙을 얻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승낙을 얻는다 하더라도 승낙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결국 뭐예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핵심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쭉 읽어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 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경찰관소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영장을 발부함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 위배되어 위법한 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구금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장주의 반한다는 거죠. 다시 밑에 뚫고 볼 겁니다. 밑에 밑을 쭉.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호실 유치는 강제 수사에 해당하므로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 따라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만 뭐죠? 적법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것도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 경찰 행정상의 보호 조치 해가지고 방금 읽은 거죠.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기도자 이런 사람은 24시간을 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관처에 유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진한 거 맨 위에 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가 뭐냐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주치자는 24시간 내에서 유치장에 뭐 할 수 있어요?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뭐죠? 주치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가지 요건을 필요해요.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여야 돼. 다시 말하면 단순히 술 먹었다는 이유로
먹었다는 이유로 유치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완전히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파출소 같은 거 풍경 보면은 술 취한 놈이 막 난동 피우잖아요, 그죠? 난동 피우는데도 막 경찰관들이 고생하지 어디다 쳐놓지는 않아요? 유치장에 쳐놓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유치장에 쳐놓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의사 능력이 상실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동 피우는 놈 의사 능력 상실된 거 아닌 거예요. 상실된 거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지가 생각이 있으니까 난동 피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는 뭐예요? 유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요. 만약에 완전히 난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연락해가지고 인계할 수 있다면 뭐 하면 안 돼요? 유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고 보호자로부터에게 인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만취자, 주치자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 뭐죠? 첫 번째 판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진한 건 읽어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조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은 뭐예요? 위법입니다. 위법. 당연히 뭐예요? 위법한 것이고 뭐 되지 않겠습니까?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아까 비슷한 거죠,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지금 위법한 체포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 뭐 하겠어요? 거부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로 피를 뽑았다면 음주 운전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인간이 거부하는 바람에 피를 못 뽑았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 그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3. 승낙수색과 승낙검정 해가지고 원래는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야 되는데 만약에 승낙을 얻어서 수색한다면 영장 받을 필요가 없고요. 4번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수사가 나오죠. 이번에 그 사이다 할머니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도 큰 문제인데 일단 거짓말 탐지기는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의 확률이요 99.9999999%야.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봤냐면 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네가 거짓말 탐지기라면 피해가라 해가지고 해봤는데도 그 누구도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다 뭐죠? 걸러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답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정형하게 된 그 매뉴얼에 따른 문답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뭐하지 못해요? 비껴가지 못해요.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수사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썼다면 그거는 뭐죠?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이다 할머니 사건의 경우에도 초반에 이 할머니 거부했죠.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다 그랬죠. 그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은 뭐 하지 못해요? 거짓말 탐지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죠? 그 할머니가 좋다 그래서 했죠. 그죠? 좋다를 했는데 결국 뭐로 나왔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로 나왔어요. 다시 말해 그 할머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정을 했는데 그것이 뭐죠? 거짓이란 사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그 할머니를 유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를 쓰려면 피의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짓말 탐지기는 위법하게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마취 분석. 이건 허용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 분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사로 마취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뭐죠? 이렇게 뭐죠? 체면 거는 거. 그죠? 체면 걸어가지고 당신이 전생에 뭐 왕거지였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피의자가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가 나오죠. 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한계부터 할게요.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